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부분을 해드리려고 엄청 헐레벌떡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교직 논술 1시간에 했던 것들을 6주 동안 했던 거를 빨리 리뷰를 해드리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 리뷰를 하는 것이 교직 논술 1을 수강하셨던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꼭 필요한 과정이고, 또 교직 논술 2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주까지 막 질질 끌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지금 오늘 기출문제 지난 텀에 다루었던 기출문제만 다 끝나도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이 내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지난 텀에 했던 2018, 2019, 2020, 그 다음에 2019 출시 이렇게 이제 그 문제들만 다 정리를 조금 봐도 굉장히 우리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들만 좀 정리가 돼도.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영유아 영양 식습관 교육 요 교수 전략인데, 요거는 이제 2020학년도 출시 문제에 출시가 아니라 2020학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2019 문제하고 2019 출시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개는 봤어요, 지금. 그래서 2020학년도 문제를 또 볼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영유아의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이제 요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식습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쭉 요약을 했는데, 우선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가 있는데, 설명하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그 식습관 지도를 설명하기로 다 커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뭐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조금씩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이제 유아가 스트레스 받게 그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면 또 안 돼요. 시범 보이기 어떻게 선생님이 잘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그런 또래 친구 옆에 같이 자리를 배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범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의하기, 식습관을 주제로 토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 뭐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론하기, 이제 결과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싫어서 남시면 남긴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뭐 유아들이 다양하게 대답하겠죠. 지구를 오염시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죠? 과자하고 고기만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을 하나도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뭐 애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자, 이러면서 유아들이 서로 같이 경험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과일도 먹어야겠구나, 야채도 먹어야겠구나, 골고루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놀이를 통해서, 역할극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표현, 식습관의 문제를 주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설명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유아가 스스로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표현하게끔. 자, 어떤 동화 같은 거 들려줄 수도 있죠. 들려주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심하게 편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뭐 스스로 얘기해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 그 다음에 기타 모델링은 식습관이 좋은 친구랑 이렇게 연결해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육 활동이 있어요. 요리 활동, 예를 들면은 유아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식재료, 그죠? 그거를 이제 처음에 그 재료부터 이렇게 기르는 과정까지, 예를 들면 뭐 당근 이런 거 싫어하는 애들 많잖아요. 당근 이제 심고 뭐 당근 관련 동화, 그 다음에 당근 가지고 요리를 같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그릇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담아서 먹게 하면 대부분 다 먹어요. 그쵸? 이런 요리 활동, 식사 습관 관련된 동화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 습관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학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사실 좀 하셔야 되는데 주지주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모분 답안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식사의 특성은,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몸은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몸이 조그맣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거죠. 아, 영유아에게는 많은 영양이 필요한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지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딜레마를 이제 그런 부분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식사량이 고르고 개인차가 크고 유아들 같은 경우에 환경에 따라서 식욕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요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어요. 식사 방법이 서툴러서 엎지르거나 흘리는 경우도 많고 음식에 대한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습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잘 먹다가 또 막 엄청 편식하다가 불규칙하게 먹다가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편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에 나타난 아까 이제 문제는 우리 안 읽어봤지만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에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에 편식의 원인을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편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편식의 원인별로 대처 방법도 다 다릅니다. 편식의 원인, 가정의 식사 환경이 편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아 혼자 고치기 어려워요. 부모님과 가족들이 같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과잉보,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게 편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가 원래는 잘 먹는데 일시적으로 관심 끌려고 일부러 막 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그런 요인 아니면 이주민 여성의 뭐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국 음식을 안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유기의 잘못된 경험 뭐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음식 막 당근이 엄청 상해 있는 걸 봤다거나 한번 상한 당근을 먹었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특별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 복숭아 같은 거 먹으면 엄청 몸에 두드러기 나서 다시는 못 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편식을 지도해야 되는데 편식 지도 방법 보시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음식에 친근감을 느끼고 스스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나 가족의 편식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수정해야 유아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식사 전에 이제 배고프게끔 활동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식사하게 되면 배고프니까 이제 막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새로운 음식을 거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음식의 촉감, 그쵸? 음식의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보다 큰 유아의 경우 음식이 싫은 이유를 언어로 표시해보게 하고 좀 뭐 7세반이라든가 이런 유아들은 말로 얘기해보게 하면서 같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제 2020학년도 문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제가 최교사가 갈등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를 첨부해 놓고 우리가 교직 논술 원에서 최교사만 푸는 게 아니에요. 최교사랑 김교사. 여기 사례가 지금 3가지거든요. 앞에 최교사가 나오고요. 최교사, 그 다음에 여기 권교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김교사 이렇게 3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문제를 조금 재구성했어요. 이대로 풀지 않았고 최교사, 김교사를 다 풀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요것만 들어있어요. 최교사만 들어있는데 제가 추가 자료로 김교사 것도 올릴게요. 김교사 것도 올릴 거고 우리가 이제 교직논술 2 하면서 권교사 거는 이제 좀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볼 거고 오늘은 지금 요 수업 시간에는 요 최교사만 보겠습니다. 김교사도 풀었어요. 우리 이거 열심히 풀어봤고 모범답안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추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요 3가지 사례 중에 지금 3교사의 사례 중에 2교사는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래서 한 교사만 보면 되는데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갈등이 이제 교사들이 3교사의 전월에 근거해서 각 교사가 교사가 3명이었잖아요.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 각각의 교사들이 갈등한 내용. 그 다음에 3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나타난 이후에 그 문제점,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 교사는 이랬고 김 교사는 이랬고 권 교사는 이랬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문제를 재구성해 갔기 때문에 각 교사별로 문제를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봤냐 하면, 자, 어떻게 풀어봤냐면 이제 최 교사의 사례 3가지, 그쵸? 그다음에 김 교사의 요 문제 3가지, 요렇게 우리는 문제를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 교사, 김 교사를 다 작성을 했어요. 요거는 재구성해서 문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 최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기술하고 갈등 상황에서 최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기술하라. 이게 이제 1번 문제였어요. 최 교사 건에 한해서 지금 3문제로 지금 분산을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 교사 같은 경우에, 그쵸? 이 1번 문제 뭡니까? 이 1번 문제가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최 교사가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최 교사가 지금 어떤 거였어요? 편식 지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최 교사가 지금 이 문제 넘어오면서 아까 최 교사 사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덜 한 것 같네요. 다시 돌아가셔서 최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주영이가 편식이 심해요. 주영이가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요. 유아가 편식이 심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영이가 거의 매번 식사 시간에 음식을 싫어하는 그 특별한 음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갈등했어요. 어떻게 갈등했냐 하면,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될까? 아니면 꺼려하는 음식을 그냥 남기게 내비둘까? 이걸 갈등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유아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까 유아는 몸은 조그맣지만 영양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영이한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했어요. 좀 이제 다 먹어야지 약간 조금 강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주영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먹기 싫어서 그냥 핑계를 댄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 대한 거를 위에서 제시한 문제에 맞게 3가지로 다시 재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기술하고 갈등 상황에서 최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딜레마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딜레마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문단으로 간략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최 교사가 갈등한 내용은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지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기술하라고 한 순서대로 기술했어요. 갈등한 내용을 기술해라. 갈등 내용. 갈등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기술해라. 이 순서대로 기술했습니다. 갈등 내용부터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최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기술한다면,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를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유를 기술하면, 문제에서 쓰라고 한 건 그대로 다시 써주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답 썼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 이제 몇 가지 쓰라고 했나요? 행동의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는데 몇 가지 쓰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저는 2가지 정도씩 썼어요. 그렇죠? 첫째, 최 교사는 평소에 주영이가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해서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신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유아의 부모님도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최 교사는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편식 지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장기에 유아들은 신체는 작지만 필요한 영양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재구성한 문제 1번 답이었죠. 지금 요 1, 2, 3번을 합하면은 이제 요 최 교사 사례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최 교사가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한 가지를 써라. 이게 전체적인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자, 보시면 최 교사는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도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이제 최 교사가 한 행동, 그 다음에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주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결국 음식을 먹지 않고 남겼어요. 그리고 배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먹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였어요. 문제점, 이제 지도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주영이가 특별히 싫어하는 식재료들을 사용해서 요리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저는 요걸 제시했어요. 스스로 재료를 다듬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리를 한 다음에 아름다운 식기에 담아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조금씩 먹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최 교사는 음식을 먹으라고 직접적인 언어적인 방식으로 지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유아 스스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한 최 교사에 관련된 3번 문제예요. 최 교사와 유아 교사와의 관계에서, 최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에서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또 작성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사와 이 전체 주제는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 편식 지도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유아와의 관계에서 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한 가지는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거죠. 상호 존중. 그래서 그 이유는 최 교사가 주영이의 편식 습관을 지도할 때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로 먼저 대화를 나누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영이가 편식하는 이유에 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상호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대화했다면 편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호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대화한다면 편식의 원인을 시정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지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술 1 공부할 때는 유아와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쭉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요약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2020학년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논술 2를 통해서 2020학년도 문제도 조금 다시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과제도 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차 정리는 프린트물 35페이지입니다. 3주차 정리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2018학년도 기출문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18학년도 문제의 답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들은 요거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 문제를 보시고 이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전체의 모범 답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전체의 모범 답안을 교직논술 1에서 만들기까지는 한 문제씩 작성했어요. 그때도. 근데 한 문제씩 작성한 과정은 여기서는 빼고 전체 답안만 한번 이 경우에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3주차 정리,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 이게 주제인데 이거는 중요해요.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는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나왔어요. 브룸펜브레너하고 그다음에 앱스타인 이 2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었죠. 먼저 우리가 이제 브룸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은 유아교육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냥 쭉 리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브룸펜브레너는 생태체계 이론에서 그렇죠. 유아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요소들을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환경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렇죠. 그다음에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그렇죠. 원형의 껍질로 이렇게 분류한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 이제 문제 2018 기출문제에 나온 것은 주로 이제 미시체계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미시체계는 뭐예요? 직접 대면하는 관계가 미시체계죠. 그래서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직접 만나는 부모님, 또래, 교사 이런 요인들이에요. 직접적인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는 요인들이거든요. 중간체계는 뭐냐 하면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 그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2가지 이상의 환경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중간 체계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유아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님과의 관계하고 유아와 부모님과의 관계, 유아와 유치원에서 교사와의 관계 이 2가지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시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 유아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체계들이 각각도 중요하지만은 이 미시체계들끼리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잘 운영돼서 유아가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부모님과의 관계 중요해요. 유아와 유치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유아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미시체계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중간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이었어요. 자, 유아의 주 환경으로 유치원이라는 미시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다른 미시체계와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체계의 형성이 유아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의 중요한 환경으로는 유치원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그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아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중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브룬펜 브레너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부모 교육만 이제 강조를 했어요. 부모 교육은 어떤 거예요? 부모님들을 모셔다가 유치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아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 교육이었어요. 근데 부모 교육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유치원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모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가정 연계. 그게 부모 참여예요. 훨씬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모 참여, 가정 연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부모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죠? 수업 참관, 수업에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유치원의 운영도 막 같이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같이 연계, 유치원과 부모님과의 연계, 이것이 부모 참여입니다. 가정 연계예요. 자, 그래서 유치원과 가정 연계가 지금 굉장히 훨씬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수동적인 어떤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교육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에까지 이르는 가정 연계를 위한 계획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제 앱스타인이죠. 앱스타인. 자, 그래서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 참여를 논의하면서 유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정과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앱스타인이 부모 참여의 6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은 부모 역할 수행, 의사소통, 자원봉사, 가정에서의 학습, 의사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이런 6가지 차원이 있어요. 부모 역할 수행하기, 그렇죠? 부모가 수행해야 될 역할도 되게 많잖아요. 이걸 잘하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 서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기.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요? 유치원에 오셔가지고 막 유치원 청소도 해주시고 어떤 자원봉사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학습 뭡니까? 우리 놀이중심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했던 어떤 놀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가정에서 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제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원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와의 협력. 자, 유아들의 부모님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유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018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1번 문제는 유치원, 그쵸? 유치원과 가정 연계의 필요성. 자, 제가 이제 원래 수업할 때는 필요성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다 드렸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뼈대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범답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이제 3점짜리니까 요 지금 2번, 3번은 막 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조금 짧게 쓰시는 게 맞는 거고 2번, 4번은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2번은 무슨 문제냐 하면 유치원, 그쵸? 유치원 가정 연계의 유형.
유치원 가정연계의 유형과 유형이 3점, 사례가 3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 사례 각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보시면은 김교사 유치원이 가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초래되는 김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죠? 알림장만 띡 보내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그렇죠? 김교사 유치원이 가정과 연계 맺는 방식. 김교사 유치원의 그죠? 가정 연계 방식의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문제점 3점, 해결 방안 3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문제가 위에 또 더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유치원 가정 연계의 필요성, 요거를 누구의 근거에서 쓰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브룸펜 브레노예요. 요거 필요성은 누구 중심으로? 브롬펜 브레너를 중심으로. 아까 브롬펜 브레너 봤잖아요. 연계의 필요성. 아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긴 했어요. 요거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앱스타인의 유치원 가정 연계 유형 중에 대화에 나타난 3가지 유형을 써라. 그쵸?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요 경우는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3가지. 쓰라는 거죠.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도 쓰니까 이것도 3가지 써야 되겠죠. 사례를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김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의 관계를 맺는 어떤 교육상의 문제점, 요거를 문제점을 쓰는데 문제점을 한 가지만 쓰면 안 되고 유아 차원의 문제점. 이렇게 하면 유아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각각 문제점을 쓰고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유아 측면에서 1가지, 부모 측면에서 1가지, 유치원 측면에서 1가지 해서 이 해결 방안도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충실하게 쓰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렇죠? 그렇게 답안을 만드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범 답안 역시 새롭게 개정된 줄글 양식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서론 들어가죠. 서론이 한 문단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뒤에 또 결론이 한 문단입니다. 그렇죠? 서론은 아까 뭐 쓰는 거라고 했습니까? 서론은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주제가 유치원 가정연계니까 유치원 가정연계의 의의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어떤 걸 쓸 거다? 의의하고 소개. 서론에 들어가는 거 2가지예요. 의의와 소개. 그죠? 유치원 가정연계의 의의.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걸 쓸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에는 뭐 쓰는 겁니까? 내용 요약. 그렇죠? 나는 앞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 요약.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시사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결론은 요약 및 그렇죠? 시사점. 나아가야 될 방향,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각각 한 문단씩, 그 다음에 각 한 문제씩 한 문단에서 총 5문단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대로 순서대로 쓰실 뿐만 아니라 1번 내에서도 요 순서대로, 2번 내에서도 순서대로, 3번 내에서도 순서대로, 그리고 항상 2갈씩으로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서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서론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게 썼습니다. 유치원과 가정이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 나갈 때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까지가 간단한 의의예요. 여기가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과 가정연계의 필요성, 유치원과 가정연계, 유형과 사례 쭉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요게 소개예요. 나는 이런 글을 쓸 거다. 요게 소개입니다. 서론 한 3줄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을 끝날 때는 항상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논설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도 다는 안 보고 1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죠? 1번 문제 하나 보고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그죠? 이렇게 유치원 가정 연계의 필요성인데 브룸펜 브레너 입장에서 쓰라는 거죠. 자, 유치원 가정 연계의 필요성은 유치원 가정 지역 사회가 상호 협력할 때 유아에게 긍정적인 미시 체계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중간 체계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필요성 썼어요. 썼는데 이제 브룸펜 브레너의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브룸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모델은 유아가 생활하는 직간접적인 사회 환경들의 상호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유아를 둘러싼 환경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등이 있는데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미시체계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중간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렇죠? 유아가 직접 대면하는 미시체계인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간체계로서 유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연계의 필요성을 브룸펜 브레너 입장에서 썼습니다. 근데 이 1번이 보니까 문제가 3점짜리라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2번. 2번은 6점짜리라 길어요. 복잡해요. 자,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치원 가정연계 유형 앱스타인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대화에 나타난 거 세 가지 쓰라 그랬어요. 대화에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례를 찾아라 이랬는데 대화를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대화를 보시면 지금 앞 페이지에 대화가 나와 있어요. 36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최 교사 그죠? 최 교사, 박 교사, 김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지금 박 교사에게 나타난 사례인 거죠. 여기 대화에 나타난 걸 다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박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 교사는 이제 굉장히 잘못한 거고요. 박 교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운영위원회. 아까 앱스타인의 그런 분류에 있었죠.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 교사 다음에 또 이제 박 교사 또 있어요. 그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박 교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 유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자주 실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김 교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유치원도 계속해서 정보만을 제공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화 속에 운동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부모님들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하고 학부모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보시겠습니다. 대화에 나타나 있는 것 중에 아까 앱스타인의 6가지 유형 중에 3가지 뭐가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부모교육이었어요. 부모교육, 그렇죠? 아까 부모교육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있었냐면 최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보면은 워크숍이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렇죠? 자, 앱스테인의 유형 중에 좀 이렇게 소극적인 유형 하나 있었어요. 부모교육 유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모 역할 수행하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자, 부모 역할 수행하기,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교육의 사례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의사소통. 그렇죠? 앱스타인의 유형 중에 의사소통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는 조언도 많이 받아요. 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은 알림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사례로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기관의 안내전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의사결정. 이거 확실하게 나와 있었죠. 아까 그쵸? 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모님들 간의 관계는 이제 부모님들의 운영위원회라든지 건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앱스타인의 세 가지 그런 유형을 찾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김교사가 있는 유치원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쵸, 이렇게 알림장만 휙 던져주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치원도 이제 유아 측면에서, 부모 측면에서, 유치원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 쓰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유아 측면, 부모 측면, 유치원에서 쓰도록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론에는 아까 뭐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 역시 한 문단인데 결론에는 뭐를 쓰는 거냐 하면 결론에는 이제 그죠, 전체 요약,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시사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어요. 자, 요약되어 있어요. 유치원과 가정 연계의 필요성은 브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요약.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유치원과 가정은 알림장만을 이용한 연계 방식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워크숍, 소모임, 부모교육,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 그쵸? 그 다음에 요 이제 세 줄은 시사점입니다. 자, 요 시사점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나 서론이나 결론에 이런 부분들을 쓰셔야 할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요 간단한 진술 정도는 익숙하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약간 맥락에 맞게 조금 바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실행 중인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와 유치원의 상호 이해, 협력 등을 이루어내고 보다 질 높은 유아교육 및 유아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진술은 어디나 결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까지 작성한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다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직논술 1에서 했던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샘플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뭘 못 해드렸냐 하면 이후에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놀이에 대한 이해, 교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쭉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보면 교사들이 놀이에 대한 철학이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놀이의 의미, 특별히 그렇죠. 유아들에게 가지는 놀이의 의미, 놀자유, 놀권리, 자유놀이, 그다음에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놀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하지 못하고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 과정 시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환경 구성에 이르기까지 제가 샘플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계획, 일일계획, 뭐 월간계획, 연간계획 이런 거 샘플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분석하는 중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교직논술 1에서도 이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전해드려야겠지만 지금 구상으로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갖고 있는 놀이 중심의 수업 분석 틀에 한번 넣어서 재구성해서 같이 한번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되는 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직논술 1에서 했던 부분들이 기출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개정 누리과정,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개정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스피디하게 다음 주에 먼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충분히 정리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정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먼저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교직 논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 과정 때문에 시험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전 잘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교육과정 A, B는 다 고득점 하시는데 주로 뭐 때문에 떨어지냐면 논술 때문에 떨어지시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논술 점수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도 점수를 잘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점수가 완전히 고무줄인 거예요.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우연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논술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줄글로 바뀌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아마 논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실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현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해의 시험은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부분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실제로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논술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과정 A, B는 잘하셔야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충분히 서포팅 해드릴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있고 제가 전문가라고 정말 자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고 따라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고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저는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또 교육이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는 이성적으로 차갑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가슴은 뜨겁게 함께 같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